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이 B2 폭격기를 동원해가지고 이란의 이제 포르도 핵시설을 이제 공습을 했습니다. 제가 이 공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 냉전 시절 그리고 1990년대만 해도 정말 신비에 쌓인 비밀스러운 이제 B2 폭격기가 이제 돌아오는 모습이 이제 참 많은 SNS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맨 공군기지에 쫙 내려오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중계가 되든지 아니면 SNS에 올라오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신기해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되게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37시간 동안 이제 착륙을 하지 않고 비행을 해서 돌아온다.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 같은 이제 밀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이제 이 B2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기착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륙해서 계속 공중급유 받고 작전하고 다시 지구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는 이제 이러한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죠. 새삼 이번 이제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장거리 폭격 이런 것들에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비행기가 가서 폭탄을 떨구고 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호기심을 가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벌써 한 40년 전이죠. 1980년대에 있었던 이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폭격을 하는 장거리 폭격의 원조 격인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포클랜드 전쟁 이야기입니다. 포클랜드 전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아르헨티나 바로 앞에 있는 포클랜드 제도를 둘러싼 영국과 이제 아르헨티나의 이제 공방전이었죠. 기습적으로 이제 아르헨티나군이 포클랜드 제도를 이제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제 영국이 여기에 이제 기동함대를 보내가지고 상륙전을 전개하는 입체적인 작전을 펼친 끝에 이제 점령을 하고 다시 이제 아르헨티나를 몰아내는 영국의 승리로 이제 끝난 이제 그러한 전쟁이었죠. 실제로 이제 이 아르헨티나 영국 포클랜드 전쟁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현대전의 시초다, 본격적인 시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 미사일이라는 것이 위력을 발휘한 그러한 첫 번째 이제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접 참전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기들이 아르헨티나에 판매했던 이제 액조세 미사일, 그 다음에 슈퍼에탕따르 전투기 이런 것들이 조합한 것이 상당히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쏠쏠하게 또 돈을 벌었던 뭐 그러한 이제 전쟁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 전쟁 때 사실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신경이 쓰이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 포클랜드 제도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활주로죠. 포트 스탠리 이제 활주로라고 부르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활주로가 상당히 이제 신경이 쓰였습니다. 왜 그러냐? 어쨌든 이 활주로가 보기에도 그렇게 길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폭도 상당히 좁은 이제 그러한 활주로인데, 문제는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아직 상륙을 하기 전에는 항공모함이 가서 철저하게 이 주변 지역을 폭격하고 여러 가지 방공 우산을 씌워줘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아르헨티나군이 여기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슈퍼에탕따르 이런 전투기를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기습적으로 이제 공격을 할 경우에 보면, 영국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만약에 항공모함이 이제 큰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이번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보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 활주로 그닥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 왜? 폭도 좁고 그다음에 실제로 길이도 짧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는 이미 영국군이 가서 여러 가지 초계 비행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본토에서 여기까지 아르헨티나 군이 새롭게 뭔가를 전개를 하기에는 쉽지 않아라고 하지만 여러모로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이 활주로에 대해서 뭔가 좀 손을 대봐야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얼핏 생각해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것은 공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공군이 공군을 맞서는 게 좋긴 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영국으로부터 이 포클랜드까지는 너무 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8,000마일, 킬로미터로 따지면은 12,000킬로미터가 이제 훌쩍 넘는 이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서양 정반대편까지 뭔가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영국 공군은 원래 이제 영국이 전 세계적인 이런저런 자산들이 있죠. 그런 지역에 만약에 누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라는 이제 워플랜, 전쟁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클랜드 같은 경우에 당초 영국 공군은 그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너무 멀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공격을 하거나 할 역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정말 만약의 경우에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를 침공할 경우에 이거는 해군이 알아서 하고 공군은 뭐 수송기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해군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송해주는 그러한 지원 역할을 이제 한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즉 포클랜드 전쟁이 터졌을 때 당연히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군을 보내서 전쟁에 이제 참전을 하고 그다음에 공군은 지원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이제 원래 플랜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포클랜드 전쟁이 이제 발발하기 직전까지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 취임한 대처 수상이 이제 극단적인 이제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국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과거와 같은 지출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온 사회 분야, 정부 지출과 관련된 분야에 칼질을 막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당연히 국방 예산에도 큰 칼질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이러한 이제 인빈시블급 이제 경항모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팔려갈 이제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르헨티나군이 1년만 있다가 침공을 했으면 영국군은 항모가 없어서 그냥 눈 뜨고 바라봐야 될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처 수상이 이런 식으로 막 칼질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빵 터진 거죠. 그러니까 영국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얄 네이비는 이거를 팔아야 되나 어쩌야 되나 하고 있던 항모를 보란 듯이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잠수함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 정치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국방 예산을 막 줄이지만 해군은 줄이면 안 되겠구나. 저 지구 반대편에서 뭔가 전쟁이 벌어질 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해군력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야 잠깐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그냥 있으면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영국 공군 중에서도 장거리 타격과 관련돼 있는 뭐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쓸모없는 놈으로 간주돼 가지고 정말 크게 칼을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공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뭔가 해보자라고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공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원래 우리 일인데 너희들 뭐 하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공군이 우리가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건 딱 이겁니다. 이 활주로 우리가 폭격기를 보내서 때릴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 이제 해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때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우리가 제대로 때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찰만 해줘.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영국 해군 항공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도 안 차는 코웃음을 칩니다. 왜? 아니 코앞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포클랜드 바로 코앞에 지금 정박을 시켜놓고 때리려면 얼마든지 때릴 수 있는데 그거를 저 반대편에서 날라와 가지고 때리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안전한 밤에 때리고 우리는 그 위험천만한 낮에 들어가서 사진 찍어 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영국 공군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들이 때리던지라고 하지만 영국 해군 당시에 이제 해리어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금쪽처럼 아주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위험천만한 데다가 이제 밀어넣을 이제 그럴 생각들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해봐. 알아서 잘 해보셔라고 이제 타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영국 공군은 이 대서양을 건너서 타격할 만큼의 어떤 전력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없었죠. 당시 영국 공군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이제 장거리 타격 무기 폭격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아브로 벌컨이라고 부르는 되게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정말 이제 약간 70년대, 60년대 감성. 사실은 이제 1950년대 감성입니다. 1950년대 영국이 만들어놨던 V자로 시작되는 세 가지 이제 폭격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였고 마지막까지 1980년대까지 남아있던 그러한 이제 벌컨 폭격기를 동원해서 이곳을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벌컨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1956년에 처음 비행을 했으니까 이 전쟁을 치르던 당시에는 벌써 이제 30년 가까이 된 날뛴 낡은 조만간 퇴역을 할 이제 그러한 폭격기였습니다. 실제로 영국 공군 같은 경우에 보면은 1982년 7월 달에 전량 퇴역을 시킬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미 창고에 처박아 놓고 이제 서류에 사인만 되면 이제 뜯고 그 다음에 뭐 건질 수 있는 거는 건져가지고 고물상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준비를 해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르헨티나군이 한 6개월만 늦어도 참 여러 가지가 바뀌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벌컨 폭격기는 당초에 이제 어디를 폭격하는 목적이었냐? 영국 본토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모스크바 또는 이제 상페테스부르크 이런 데를 이제 공격하는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 전쟁이 났을 때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지구 반대편 대서양을 건너서까지 한 번에 가서 공격할
그러할 여력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공중급유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게 될 텐데 공중급유를 해도 너무 먼 거죠. 그러니까 영국 공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대서양 한복판에 있는 어센션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아센시온이라고 하고 어센션이라고 하는데 이 섬에서 일단 여기까지 보내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포클랜드까지는 어찌 해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이 대서양 한복판에서부터 포클랜드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정도는 우리가 막 쥐어짜면 해볼 수 있어 라고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당연히 한 번에는 안 됩니다. 여러 대의 이제 공중급유기를 이제 띄워가지고 급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날뛰날근 폭격기밖에 없는 영국 공군이 당시에 급유기는 있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신기하게도 급유기는 또 꽤나 빵빵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벌콘 폭격기들 저쪽에 있죠. 여기 있는데 요 앞쪽에 보면은 못쉔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 친구들이 이제 급유기죠. 요 이제 급유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빅터라는 이름의 여기도 V자로 시작되는 이렇게 생긴 이제 폭격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폭격기였죠. 하지만 이제 쓸모가 없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급유기로 이제 바꾼 친구들인데. 이 급유기는 영국 공군이 1980년대 초반에 꽤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이제 잘 관리가 돼 있던 이제 그러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폭격기는 엉망진창인데 급유기는 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공군이 당시에 이제 소련 친구들이 종종 영국 주변 지역을 배회하면서 여러 가지 정찰이라든지 위협적인 비행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스크램블 요격기가 떠서 여러 가지로 이제 관찰하면서 밀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전투기가 이륙을 해서 독도 상공에서 러시아 정찰기와 이제 여러 가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협샷을 날리기도 이제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 공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비해서 이런 라이트닝이라고 하는 라이트닝 2죠. 라이트닝 이 전투기를 요격기로 이제 보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좀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엔진이 이제 옆으로 쌍발이 있는 게 아니고 쌍발은 쌍발인데 옆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래 위로 있는. 영국 친구들은 좀 무기를 만들면 항상 좀 묘하게 이상한 무기를 잘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이트닝 폭격기는 발이 짧아요. 항속거리가 되게 짧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이제 러시아가 당시 소련이죠. 소련이 이제 보낸 이제 배어 폭격기를 요격을 하려고 그러면 장기간 따라다니면서 졸졸졸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중간에 기름이 없어서 돌아와야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공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라이트닝 폭격 전투기가 이륙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빅터 급유기를 같이 띄워 보내가지고 아예 세트로 묶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어떻게 보면 실전 같은 이제 그러한 경험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폭격기는 별 볼 일 없지만 급유기는 의외로 많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 1982년에 이제 영국 공군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국 공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일단은 우리는 급유기는 많어. 그다음에 폭격기 뭐 있지만 어떻든 간에 어센션 섬에다 보내놓고 폭격을 하면 되겠지. 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전을 세우는 작전 장교 입장이라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저 활주로를 부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폭탄이 있어야겠죠. 뭐 요즘 같으면 저 멀리서 보낼 수 있는 뭐 장거리 이제 공대지 이런 이제 미사일을 통해서 그냥 미사일 날리고 돌아오면 되지만 당시에 1980년대 40년 전 영국 공군에는 그러한 무기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폭격기가 2차 세계대전 때처럼 활주로 상공까지 직접 가서 폭탄을 떨구는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폭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면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벌컨 폭격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1000파운드면은 얼마죠? 한 45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50g 정도 되는 폭탄 이제 21발을 이제 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폭탄 21발을 가서 떨구고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작전 장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 밤에 가고 그 다음에 일정 정도 고도를 좀 높여서 가면 아르헨티나군이 요격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 그러면 굳이 연료를 많이 싣고 급유기를 많이 동원할 필요가 없이 딱 맞춰서 한 7발 정도만 싣고 가면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7발을 싣고 영국 안에 있는 표적지에 가서 가상의 표적지를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테스트를 해보는데 안 맞습니다. 의외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7발 가지고 이 아까 보여드렸던 포트 스탠리 이제 활주로를 이제 공격을 해서 여기다 명중탄을 날린다라는 게 의외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많이 싣고 가야 되죠. 원래 이 카펫 바밍, 융단 폭격의 원조가 이제 영국 공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을 수 있는 만큼 싣는다. 그러면 비행기 이 폭격기 한 대에 21개 1000파운드짜리 폭탄을 싣고 간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폭탄이 몇 발이 필요하죠? 21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대만 가면 안 되죠. 이런 게 만약에 딱 이륙을 하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애써 준비한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작전을 할 때는 예비기 뭐 2대 또는 3대가 이제 필요한데, 당시에 이제 영국 공군 상황에서 봤을 때 보면은 그렇게 3대씩 띄울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딱 모아가지고 2대를 띄우기로 합니다. 그러면 폭탄이 몇 발 필요하죠? 42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42발의 폭탄을 가득 실은 폭격기들을 이제 저 먼 곳까지 이제 보내야 됩니다. 어센션 섬에서부터 이제 포클랜드까지는 6,300km 정도를 비행을 했다가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왕복하면은 12,600km를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대체 몇 번 급유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번, 2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중요한 건 뭐냐? 급유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급유기라고 그래가지고 기름을 싣고 가는 이 급유기들은 그냥 하늘에서 기름이 나서 막 가는 거 아니죠. 자기들도 기름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급유기들을 이제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대를 띄워놓고 간다. 그러면 제일 멀리까지 가서 이제 폭격기를 기다렸다가 급유를 해줘야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기름이 간당간당하고, 실제로 급유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는 기름이 없어서 추락할 수도 있는 거죠. 즉 급유기들을 위해서 또 급유를 해줘야 되는, 이거 상당히 이제 복잡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급유기와 폭격기는 또 이제 기름도 많이 먹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급유를 도대체 몇 번 해야 되느냐? 요즘 같으면 컴퓨터에 밀어놓고 계산을 시키면 금방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계산해서 도대체 몇 번이나 급유를 해야 되나, 영국 공군의 작전 장교들이 머리를 쥐어짜들면서 이러한 이제 급유 계획표를 세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좌우간 몇 번 급유를 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일단 편도,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 어센션 섬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포클랜드까지 뭐 망망대해니까 직선으로 뽑아도 6,300km입니다. 여기 가는데 7번을 이제 급유를 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7번을 간다라고 그러면은 이런 이제 급유기가 몇 번 급유를 해줘야 되느냐? 4번 급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급유기 4대를 동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급유기들 사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유기들끼리도 이제 급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급유기를 위한 급유를 위해서 한 대를 더 동원합니다. 그러면 일단 5대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돌아올 때는 뭐 간단하게 이제 이미 기름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폭탄, 무거운 폭탄도 다 떨궜기 때문에 올 때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한 2번만 이제 급유를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언제 급유를 해주고, 급유기 1번 급유기는 어디서, 2번 급유기는 언제 어디서, 3번 급유기는 언제 어디서, 4번 급유기는 언제 어디서, 그러한 것들을 계획을 짜고 돌아올 때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이제 더 복잡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예비기가 고장이 나서 돌아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나마 좀 간단했다라고 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멋있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폭격기가 이제 급유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폭격기 파일럿들을 이제 불러 모으고 이제 작전 계획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갈 때 총 4번의 급유를 받고 올 때 2번의 급유를 받는다. 가능? 계산해 보니까 가능해 라고 했을 때 폭격기 조종사들은 다 서로를 쳐다봅니다. 뭔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저희 폭격기 조종사들은 최근 10년 동안 급유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이 폭격기들은 당시에 이미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어떻게 보면 구시대의 유물로 됐기 때문에 돈이 없는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 이런 비싼 항공유를 태워가면서 장거리 작전을 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중급유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공중급유라는 것은 꽤나 많은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급유기가 지금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이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는 이 전투기, 수송기, 이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몇 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인 테스트 그리고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10년 동안 급유를 한 번도 안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급유를 할 수 있나 그 급유관을 열어서 보니까 밸브가 다 고장이 나 있다라는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식의 밸브들이 필요한 거죠. 기름이 한쪽으로만 흘러야지 만약에 이제 반대로 흐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기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꽤 중요한 밸브가 이제 필요한데 문제는
재고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목록에 보면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들 시간도 없어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뭐죠? 혹시 어디나 창고에 처박아 놓은 게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고를 이잡듯이 두십니다. 다행히 창고를 뒤져보니까 이 밸브 20개가 어디 처박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행히 고장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일단 부랴부랴 벌칸 폭격기 이제 급유 시설을 개조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일간 빡시게 굴려서 이제 급유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급유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죠? 폭탄을 떨궈야 되죠. 그럼 폭탄을 떨궈야 되는데 1000파운드짜리 폭탄을 떨구려고 계산을 해보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즉 커다란 핵폭탄 하나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지금 21발에 1000파운드짜리 폭탄을 이렇게 빼곡하게 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전쟁에서 보시면 이런 폭탄을 그냥 막 우리가 1톤 트럭에 쌓는 것처럼 그냥 막 쌓는 건 아니죠. 어디단가 매달아 놓고 차곡차곡 떨어뜨립니다. 즉 이러한 이제 캐리어라면 캐리어고 렉이라면 렉이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폭탄을 딱딱 적재를 했다가 떨구는 이러한 캐리어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7발씩 실을 수 있는 캐리어 3개가 있으면 이렇게 쭉 붙여가지고 21발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캐리어 갖고 와봐 했더니 다들 정비 장교들끼리 그거 어딨지? 최근에 본 적이 없는데 너 몇 년 전에 봤냐? 몇 년 전에 봤는데 더 이상 본 적이 없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난리가 났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자초지종을 해보니까 몇 년 전에 필요 없다. 이거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니까 어차피 폐기할 폭격기랑 세트로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폐기 처분하자. 그래가지고 고물상에 넘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영국 그 군수 장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늘이 노래지는 일이죠. 믿는 거는 믿을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물상을 쳐들어갑니다. 고물상으로 쳐들어가서 자 내놓으시오. 어디 있나 봅시다 라고 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저 고물상 한켠에 이 캐리어가 그대로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쨌든 비행기에 폭격기에 장착하는 데까지는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폭탄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이런 뭉텅구리 폭탄, 아까 보셨던 이런 뭉텅구리 폭탄 구하는 것은 별일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1980년대 초반 이미 경제적으로 엉망진창이 돼 있던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폭탄마저도 구하는 게 쉽지 않았던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군수 장교들이 영국 전역에 있는 군수 창고를 탈탈 털어가지고 다 끌어모아 보니까 이 1000파운드짜리 폭탄이 167발이 이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것은 42발이니까 충분하네. 이 중에서 상태가 좋은 것을 골라서 쓰면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 폭탄이나 쓰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그냥 막 고르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폭탄은 또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즉 옛날에 만든 폭탄, 그 다음에 좀 최근에 만든 폭탄이 있는데 종류가 다르다.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즉 한 종류는 큰 이렇게 통짜로 만든 이 케이스, 강철 케이스들을 선반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이 안에 장약도 집어넣고 휴즈도 집어넣고 절삭 방법으로 만든 폭탄이 있고 다른 한 폭탄은 처음서부터 주조를 하는 거죠. 부어서 틀을 만들고 안의 비계 이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집어넣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활주로를 타격하려면 일단 좀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터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조식으로 만든 이 폭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딱 닿으면 바로 깨지면서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애써 가서 터뜨려 봐야 이제 활주로에 큰 구멍을 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써야 되느냐? 당연히 선반 가공한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폭탄들을 다 뒤져가지고 선반 가공 작업을 거친 폭탄들을 확보를 해서 42발의 폭탄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참,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불바다로 만들었던 영국 공군이 40년 후의 모습은 이렇게 됐던 거죠. 드디어 이러한 작업들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이제 출격을 하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어센션 섬에서 이렇게 빼곡하게 모여 있다가 이제 급유기들이 먼저 이륙을 하고 그 다음에 폭격기가 이제 이륙을 하는 이제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1982년 4월 31일 날 밤 11시 50분 당연히 이제 밤에 출격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11대의 급유기 그리고 이제 2대의 폭격기가 차례차례 이제 이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급유기 2대 이 중에서 폭격기 1대는 예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이제 급유기는 9대 그다음에 폭격기는 합해서 2대였던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제 물건은 이제 언제 고장나도 이상치 않은, 요즘에 이제 레인지로버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보면 뭐 차가 2대가 필요해, 한 대는 항상 정비 공장에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당시에 1980년대 영국 공군도 똑같았습니다. 분명히 고장 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이륙하자마자 한 대가 고장이 납니다. 근데 그 고장이라는 게 뭐 심각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조종석 앞에 보면 유리창이 있잖아. 그 윈드실드가 있는데 거기 실링, 그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공기가 빠져나가지 말라고 하는 요 실링이 깨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고도를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돌아가야 돼라고 하니까 이제 한 대는 이미 이탈을 하고 나머지 한 대만 이제 포클랜드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폭격기가 이륙을 이제 할 때는, 이 폭격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지금 뭐 많은 이제 폭탄 21발 가득 채웠고요. 연료도 이제 만땅 해서 이륙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을 갖춰서 이제 이륙을 이제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게 한 90톤 정도였는데 이거를 훌쩍 넘은 연료 폭탄을 탑재한 상태였던 거죠. 그냥 내리면 어떻게 되죠? 못 내립니다. 랜딩 기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륙하자마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착륙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폭격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폭탄을 저 바다 위에다가 던져서 몸을 가볍게 해서 내려오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거죠. 폭탄을 던질까라고 했더니 관제탑에서 난리가 납니다. 금쪽 같은 폭탄인데 애써 거기까지 갔는데 이거 다 버리고 나면 안 돼. 갖고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연료를 버려야 되죠. 여객기 같은 경우는 연료를 덤핑할 수 있는 밸브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객기가 이륙 직후에 문제가 생기면 덤핑 에어리어에 가서 이제 밸브를 열어가지고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 선회를 하면서 연료를 버리고 이제 착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벌컨 폭격기는 버리는, 덤핑하는 밸브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시간당 7톤씩 이제 연료를 소모하니까 안전한 중량이 될 때까지 계속 하염없이 태우고 있는 거죠. 어쨌든 한쪽에서는 이런 난리 구통을 치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한 대가 포클랜드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도중에 이게 이제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급유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대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사실 이때만 해도 GPS가 없던 이제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저 망망대해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는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더더군다나 이제 이 덩치 큰 기체 2대가 급유를 한다, 악천후 상황에서 쉽지 않은 거죠. 결국은 이제 한 급유기에 연료봉이 이제 부러지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에고 하는 이제 일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급유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머지 급유기들은 더 멀리까지 나가서 급유를 해주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급유를 해주고 돌아오던 이 급유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생겼음, SOS를 쳐야 되는데 전파 침묵 상태였기 때문에 SOS를 칠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정말 추락을 각오하고 비행을 하다가 이제 폭격기가 폭격을 하는데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그제서야 SOS를 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이 어센션 섬에 있던 나머지 급유기가 이륙을 해가지고 이 급유기에 급유를 해서 데려오는데 성공을 합니다만 그 과정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못생긴 림노드라는 이름의 초계기가 떠서 이제 두 비행기들을 또 만나게 해주는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누군가는 많이 해본 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아하게 작전을 합니다만, 이런 작전 처음 해본 영국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온갖 난리구통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벌컨 폭격기는 이륙 후에 14시간 50분을 비행을 하면서 폭격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용한 연료는 180만 리터 어마어마한 양을 한 거죠. 그리고 21발의 폭탄을 떨굽니다. 이 BC가 나오는 일인지 가성비가 나오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일단은 폭탄을 떨구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떨궜나 안 떨궜나, 제대로 떨궜나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이제 정찰기가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리어가 이 지역을 휙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 옵니다. 사진을 찍어 온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폭탄을 떨굽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비스듬하게 떨궜느냐? 원래는 직선으로 떨궈야 돼요. 이렇게 떨궈서 최대한 많은 폭탄을 명중을 시켜야 되는데 연습을 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선으로 이렇게 떨구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죠. 잘 떨구면 대박인데 못 떨구면 한 발도 못 맞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도를 낮춰서 떨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또 그건 또 쉽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고도를 3,000m 상공에서 떨군다라고 그러니까 더욱더
잘 맞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국 공군은 결심을 하게 되는 게 35도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떨궈서 차례차례 떨군다라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떨구는 속도는 시속 610km 정도가 되는 거고 0.1초 간격으로 투하를 하게 되면은 폭탄은 정상적으로 떨구면 17m 간격으로 떨구게 됩니다. 그러면 총 345m 구간에 21발의 폭탄들이 쭈루룩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중에 한 발 또는 두 발은 맞겠지라는 어떻게 보면 참 예, 그런 이제 기대를 안고 했는데 정말 천운으로 폭탄을 쭉 떨궜는데 맨 마지막에 떨군 마지막 폭탄 한 발이 이제 활주로 중앙에 명중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천만다행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기 백배한 영국 공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해봤으니까 두 번, 세 번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2차, 3차 폭격을 개시를 합니다. 하지만 2차, 3차는 화면에 보신 것처럼 활주로에 한 발도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기름을 태워가면서 여러 가지 난리를 쳐가면서 1차, 2차, 3차 총 그러면 21발씩 떨궜으니까 몇 발입니까? 63발을 떨궜어요. 63발을 떨궜는데 처음에 떨궜던 그중에서도 마지막 21번째 딱 한 발 떨어지고 다 헛수고라고 이제 결정이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영국 해군 항공대의 해리어는 얼마나 이제 황당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출격을 했으면 너희들이 쓰는 기름 그거 우리한테 줬으면 우리가 총 780번 정도는 출격해. 780 정도는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떨굴 수 있는 폭탄 하면은 한 2,000발 정도는 떨궈서 완전히 벌집으로 만들 수 있어. 라고 이제 영국 공군을 놀리는 거죠. 영국 공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니들이 해보던가 라고 하지만 뭐 그렇다고 당시 영국 해군이 그렇게 이제 위험천만한 데다가 가서 무슨 작업을 할 만한 그러한 상황은 또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영국 공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서 뭔가 활주로 폭격에 성공했어 라는 이러한 이제 선전성 뭔가 작전은 성공했습니다만 그 결론은 상당히 참 보잘것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뭐 공군 그다음에 뭐 미국 해군 등등 해가지고 어디 장거리 뭐 폭격한다 그러면 당연히 공중급유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다가 탁 떨구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생각하지만 이것도 해본 사람들만 하는 거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지만 영국 공군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없는 살림을 정말 엉망진창이 된 살림을 털고 또 털고 쥐어짜고 해서 결국은 이러한 그전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어쨌든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던 거죠. 좋게 말하면 영국 친구들의 장점인 창의성들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어떻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임기응변의 능력을 100% 발휘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미 1980년 정도 되면 대영 제국의 어떤 그러한 영해는 저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대영 제국의 그러한 위력을 마지막으로 보여준 그 마지막 끝자락이 이 포클랜드 전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포클랜드 전쟁 그리고 이제 이 벌컨 폭격기의 장거리 폭격 이야기는 예전서부터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만 기회가 없다가 이번에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가 37시간 동안에 논스톱 비행을 해서 이제 공격했다라는 걸 보고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43년 전에 영국 공군이 진행했던 엉망진창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했던 장거리 폭격과 관련된 이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